부모도 없는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어요. 결혼도 뭐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하지. 29살 청년 도윤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차가운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할머니 옥순을 향한 비웃음, 그리고 체면이 안 선다며 결혼을 반대하는 상대방 부모. 도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결국 3년 연애는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시골 할머니가 명동의 숨은 실력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교만했던 그 가족에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작은 오피스텔. 29살 한도윤은 거실 창가에 서서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뽑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도윤은 늘 이런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상견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움츠러들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년째 교제 중인 연인 최유진이 있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신대. 도윤 씨 할머니도 괜찮으시면 그때 뵐까? 메시지를 읽는 도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진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도윤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73세 한옥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무릎 높이의 작은 찬장을 열어 김장김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살림을 책임져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정갈했고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토요일? 그래, 괜찮지. 그게 상견례 날이지? 옥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떤 긴장도 걱정도 묻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손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듯한 차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강남 쪽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윤이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옥수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복이라도 맞춰 입어야겠구나.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처럼 보여서 창피하면 안 되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손을 도닥이며 웃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다 컸네. 다음 날 옥수는 도윤에게 명동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혼자 멀리 나가시는 게 걱정돼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옥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회사 가. 결국 도윤은 회사로 향했고 옥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내린 옥수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동 거리를 지나 그녀는 한 은행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옥순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옆에서 나타난 중년 남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한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남성은 은행 지점의 차장급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고 옥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차장님. 잠깐 박 지점장님 계시나 해서요. 네,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장은 옥순을 2층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옥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옥순은 그들에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세월 이곳에서 쌓아온 관계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차 한 잔이 놓인 테이블과 부드러운 소파, 그리고 벽면에 걸린 오래된 서예 작품들이 공간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정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박미정 지점장은 옥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은행원과 고객 이상의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일 평생 잊지 않고 있어요. 옥수는 손을 가만히 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정도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 미정 씨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근황을 나눴습니다. 옥수는 손자 이야기를 꺼냈고 미정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상견례를 앞두셨다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그래요. 우리 도윤이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죠. 옥순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한구석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늘도 비쳤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정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오랜만에.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까지. 은행을 나서는 옥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옥수는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밥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명동 잘 다녀오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옥수는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다녀왔지. 한복도 예약했어. 할머니, 그런 데까지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갈 걸 그랬어요. 괜찮아. 할머니도 젊었을 때 명동에서 일 좀 했거든. 도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명동에서요? 무슨 일 하셨어요? 옥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옛날 이야기지.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 정말 괜찮으시죠? 그럼 걱정 마. 할머니가 우리 도윤이 창피 안 주게 할게. 옥순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손자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뭔가 단단하게 다짐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주말 내내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유진과 통화할 때마다 그녀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라고 말했지만 도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옥수는 명동에서 맞춘 한복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연한 회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색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 할머니가 입으니까 그냥 시골 할머니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옥수는 거울 앞에 서서 한복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유진의 부모님을 뵙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방에서는 옥순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오래된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만기, 박미정, 박회장. 그 이름들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지. 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옥수는 전날 준비해둔 회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도윤은 회사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고 도윤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긴장하지 마. 옥순이 손자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도윤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떨리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사람 만나는 게 처음도 아니고. 옥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오랜 세월 세상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또렷한 눈빛. 그 모습이 도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정식 집은 낮 1시에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옥순이 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50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 할머니 오셨어요. 유진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옥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오늘 예쁘네요. 할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두 사람의 인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벌써 안에 계세요. 조금 일찍 오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찍 온 것은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조명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한지로 만든 문양이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자 안쪽 상석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배서진은 화려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철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윤보다 옥순에게 먼저 향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노인. 그 모습을 훑어보는 상철의 눈빛에는 미묘한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도윤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옥순도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옥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상철의 말에 도윤과 옥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부모님 옆에 앉았고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물을 따르고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문해 뒀습니다. 특선 코스로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들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상철이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도윤은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사 이름은요? 다운테크라는 곳입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옆에서 말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하던데 중소기업도 나름 괜찮나 봐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디 사세요? 서진이 옥순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옥순의 한복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고리의 소박한 색감, 치마의 단정한 주름, 그 모습을 보는 서진의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서초에 살고 있습니다.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서초요? 아파트인가요? 작은 오피스텔이에요. 아, 그렇군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눈짓했고 상철은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없이 자란 집안이 드물긴 한데 그래도 요즘 세상이니까요. 상철의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상철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결혼 준비도 쉽지 않을 텐데요.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도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한복 입는 분들이 잘 없으신데 특별히 입고 오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호기심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웠습니다. 옥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니까요.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다들 양장 입고 오시던데. 뭐, 나쁘진 않네요. 서진의 말에 상철이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지만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 씨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무례했습니다. 유진이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가 문제야? 서진이 딸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도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군요. 힘드셨겠어요, 할머니. 상철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서요. 양가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상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진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감사했습니다. 상철의 말에 서진도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지만 그들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곧 부모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도윤과 옥순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란다. 옥순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얘기 중이야라던 메시지가 나중에는 조금만 시간을 줘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거른 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드디어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도윤 씨.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미안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안 된대요.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유진아,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시 찾아뵐게. 안 돼요. 아버지가 도윤 씨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안이 안 맞는데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유진아,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설득하자.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나 부모님 말씀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만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옥수는 거실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방에서 들리는 기척이 없자 그녀는 슬며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옥순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 왔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손자 옆에 앉으며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손자의 등을 계속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도윤의 등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할머니까지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세상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유진이는 이미 떠났는걸요.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된단다. 유진이가 너를 떠났다면 그건 아직 그 정도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수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최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유진이 일은 다 정리했어요? 아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젯밤에 유진이가 도윤이한테 연락했대. 깔끔하게 정리됐어. 다행이네요. 그런 집안이랑 사돈되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죠. 상철은 복도 끝을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부모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이야. 근데 여보, 그 할머니 표정 봤어요? 우리 무시하는 거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냥 참은 거겠지. 두 사람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핸즈프리로 전화를 연결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옥순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최상철입니다. 오늘 전화드린 건요. 앞으로 저희 딸이랑 도윤 씨가 연락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두 사람이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요. 저희 집안 체면도 있고요. 상철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면이요. 네,
저희는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부모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이랑은 사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사람은 자기 입으로 복을 잃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상철이 되물었지만 옥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뭐라는 거야, 시골 할머니가.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유진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옥순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오래된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를 짚었습니다. 정만기, 명동의 부동산 개발업자. 옥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만기 씨, 나야. 옥순이. 어머,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만기 씨, 예전에 내가 도와준 일 기억하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때 회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부탁 하나 할 차례인 것 같아. 무슨 일이신데요?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사람 있어. 대기업 인사부장이라는데. 네, 말씀하세요. 옥수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손자가 받은 상처, 그리고 상철이 한 말들. 정만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만기 씨. 너무 티 나게 하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죠. 전화를 끄는 옥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손자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도윤아, 아침 먹고 가. 옥순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전 괜찮아요. 회사 가서 먹을게요. 그래도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 느린 발걸음. 그 모습이 옥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이 출근한 후 옥수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안의 글씨들은 또렷했습니다. 정만기, 박미정, 박 회장. 그 이름들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한 페이지를 넘기며 박미정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명동은행 지점장. 30년 전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옥수는 휴대폰을 들어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미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미정 씨, 잘 지내지? 네, 덕분에요. 무슨 일이세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최상철이라는 사람 아니? 최상철요?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있네요. 대기업 인사부장이라는 분이요. 저희 은행 거래 고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 부인 이름이 배서진이지? 맞아요. 두 분 다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 그쪽에서 대출 신청하면 조금 신중하게 봐줘.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옥순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규정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은 옥수는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기.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는 서진이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4명의 여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딸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일은 정리됐어요. 어머, 왜요? 집안이 안 맞더라고요. 부모도 없고 그냥 시골 할머니랑 사는 애더라고요.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힘들잖아요.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좋은 정보 하나 들었어요. 뭔데요? 서진은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거기가 곧 입주 시작된대요. 지금 매물 나온 게 있는데 투자하면 최소 5억은 남긴대요. 여성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확실한 정보예요? 그럼요. 남편 회사 임원 부인한테 들었어요. 절대 확실한 정보래요. 서진의 말에 여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자 이야기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서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팔고 재건축 아파트 사요. 갑자기 왜? 확실한 정보 들었어요. 지금 사두면 몇 년 후에 대박이래요. 상철은 서류를 보다 말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그런 소리 믿어? 믿고 말고요. 김 부장 부인이 알려준 정보예요. 절대 확실하대요. 서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다음 날 서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알아보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은 요즘 시세가 좋으니 금방 나갈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기분 좋게 웃으며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는 정말로 팔렸습니다. 서진은 기뻐하며 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중개인은 이 매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지금 살던 집을 판 금액보다
조금 더 높았지만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입니다. 계약금 10%, 3억이었습니다. 서진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5억은 대출 상환에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은행 대출로 받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VIP 고객이시면 대출 문제 없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서진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계약했어요.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면 돼요. 대출은 알아봤어? 은행에 신청하면 되죠. 우리 VIP 고객인데 뭐. 서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상담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왔어요. 재건축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해서요. 네, 잠시만요. 직원은 서진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대출 심사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저 여기 VIP 고객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서요. 신청은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일단 신청서를 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한 달 안에 잔금 치러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은 VIP 고객이고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니까요. 같은 시각 도윤은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고마워. 도윤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저녁 무렵 옥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강남 재개발 지역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넘기며 또 다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박 회장, 명동 재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 옥수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 씨, 오랜만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간 안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무슨 일이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옥순 씨가 부탁하는 건 거절할 수 없지. 최상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업 인사부장인데요. 옥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알겠소. 조용히 처리하겠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옥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퇴근한 것입니다. 옥수는 서둘러 수첩을 서랍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내색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더라.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는 손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옥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다 바로 잡아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어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부가 있는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그 시선들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상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최 부장님, 부장님 찾으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실 안에는 인사 담당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앉으세요. 임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의자에 앉으며 임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최 부장, 감사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감사팀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원은 서류를 집어들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접대비 처리건에서 부적절한 항목들이 발견됐습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다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상철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시 결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부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 부장, 임원이 상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방침상 이번 건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그 전까지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위 해제. 그 말은 곧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장님, 그건 너무 과한 처분 아닙니까? 회사 결정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일어나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쳐다보다가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상철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년 전 일이라니 왜 지금 와서 그 일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 부장님,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원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요? 네, 팀장님께서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상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팀장. 이제 팀장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원이 돌아가고 상철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를 향해 훔쳐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시키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서진이었습니다. 상철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대요. 당장 은행으로 오래요. 알았어. 상철은 전화를 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서진이 이미 상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중년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출 심사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우리 VIP 고객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정이 강화되면서요.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문제요? 상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신용평가 점수가 예전보다 낮아졌고요. 그리고 최근 직장에서 직위 변동이 있으셨죠?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이 해제된 것이 벌써 시스템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곧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상태로는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계약금 이미 냈는데.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철과 서진은 멍하니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요?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 그리고 대출 거절. 모든 것이 동시에 꼬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 알아봐야지. 그게 될까요? 해봐야지, 어떻게. 한 달 안에 잔금 치러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신용평가 점수가 낮고 상철의 직위 변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서진은 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계약금 날리는 거예요? 계약금은 3억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집을 팔아버린 상태라 당장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일단 집부터 구해야겠어. 상철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계약금 날리면 남은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해요. 그럼 월세라도 구해야지. 상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을 찾아가 급하게 월세 물건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매물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서진이 작은 원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개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급하시면 이거라도 잡으셔야죠. 결국 두 사람은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옮기는 내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넓고 화려했던 아파트에서
좁은 원룸으로 그 낙차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중얼거림은 작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징계, 대출 거절, 그리고 집까지 잃은 것.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지만 그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강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저 불빛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멀리 떨어진 외곽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옥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씨, 은행 쪽은 잘 처리됐지요? 네, 회장님.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너무 티는 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했어요. 옥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야. 옥순의 중얼거림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왜 모든 일이 동시에 터졌을까? 3년 전 접대비 문제가 왜 지금 와서 불거졌을까? 대출 심사는 왜 갑자기 거절됐을까? 너무 많은 우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철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대리, 혹시 사설 탐정 아는 데 있어? 사설 탐정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일 좀 알아봐야 해서. 김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친구가 하는 곳인데요. 믿을만해요. 고마워. 상철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사무실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의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철은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철은 연차를 내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철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탐정은 상철을 맞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상철은 자리에 앉아 지난 2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징계, 대출 거절, 그리고 집까지 잃은 것. 탐정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동시에 꼬였습니다. 누가 뒤에 있는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탐정은 메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상철은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뭔가 해결책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은 다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철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사 쪽 징계는 윗선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누구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명동 쪽 재개발 관련 인사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명동요? 상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명동이라는 단어가 뭔가 익숙했습니다.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출 거절건, 은행 내부에서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 지점장이 박미정이라는 분인데요. 박미정? 네, 명동 지점장입니다. 이분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했어요. 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명동, 재개발, 은행. 그 단어들이 어딘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 부장님,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옥순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분 아시죠? 한옥순, 도윤이 할머니. 네, 맞습니다. 이분이 명동에서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옥순 씨는 명동 재개발 지역의 1세대 토지주입니다. 60년대부터 명동에서 사업을 하셨고 지금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 시골 할머니가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조사해 보니 박 회장이라는 재개발 사업가와 오랜 인연이 있고요. 은행 쪽 인사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탐정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박 회장이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한옥순 씨가 도움을 주셨답니다. 그 인연으로 박 회장은 지금도 한옥순 씨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상철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무너뜨린 겁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최 부장님이 상견례에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옥순을 비웃던 자신,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며 무시하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탐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옥순 씨는 명동에서 한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인맥과 자산을 가진 분입니다. 상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회사 징계, 대출 거절,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옥순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은 서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어떡해요, 여보. 이제 어떡하냐고요.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 거, 겉모습만 보고 깔본 거. 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어. 내가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을까?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원룸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옥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만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최상철 씨가 탐정을 고용했답니다. 알아요. 옥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할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도윤아. 옥수는 손자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켰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철과 서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정직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서진은 예전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서진 씨 아니세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사교 모임에서 함께했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동네 사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잠깐 이쪽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모임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궁금해 하시던데. 요즘 좀 바빠서요. 서진은 얼버무리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서진 씨, 소문 들었어요. 최 부장님이 회사에서. 네.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계산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하셨다면서요. 집도 날리고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돈을 내고 급히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상견례에서 옥순을 비웃던 자신, 재건축 투자에 눈이 멀어 집을 판 자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또 한 번의 면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면접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시 탈락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인연이 아니었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유진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 탈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장 징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까지. 유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취업 실패도 아버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업들이 신원 조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문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유진은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원룸 문을 열자 부모님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엄마, 아빠. 유진이 불을 켰습니다. 서진과 상철은 딸을 보고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유진아, 왔니? 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그냥 깜빡했어. 서진이 일어나 딸을 안았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앙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상철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전 오늘도 떨어졌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가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까지 피해를 보게 했어. 유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뭘 다시 시작해? 이미 다 끝났어.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진도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원룸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과하러 가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한옥순 씨한테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도 가야죠.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사흘 후 상철 가족은 옥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상철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용기 내요. 상철은 깊은 숨을 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최상철입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긴 침묵 끝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하지만 그 모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상철 가족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옥순은 그들을 소파에 앉게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옥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 일어나세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제 손자에게 했던 말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입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세상의 균형을 되돌려 놓은 것 뿐이에요. 옥순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 가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세요. 옥순이 일어섰습니다. 상철 가족도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유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윤 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옥수는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철 가족이 떠난 후 옥수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를 마쳤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왔니? 네, 할머니. 근데 누가 다녀가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낯선 신발 자국을 봤던 것입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손님이 좀 다녀갔어. 누구세요? 옛날 아는 분.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오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한정식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는 75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순떡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옛 이름으로 불리자 잠시 멍했습니다. 순덕? 그것이 그녀의 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옥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힘든 일 했어. 무슨 일인데? 옥수는 지난 석 달간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손자의 상견례, 파혼,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 영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과했어. 속이 좀 시원하냐? 영자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 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 전화 몇 통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고.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떡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잖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옥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야. 넌 단지 세상의 균형을 되돌려 놓은 것뿐이야.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잖아. 영자의 말에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자야, 복수는 달콤하지 않더라. 그럼 뭐가 달콤해? 손자가 웃는 얼굴. 그게 제일 달콤해. 옥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영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후 옥수는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명동의 한 찻집에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78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옥순 씨, 그간 안녕하셨소?
덕분에요, 회장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의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철 씨 일 잘 처리됐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옥순 씨 표정이 안 좋으시오.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옥순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그 사람들이 먼저 당신과 손자를 무시했소. 당신은 단지 교훈을 준 것뿐이요. 하지만 그 딸아이까지 피해를 봤어요. 그것도 그 아이의 선택이었소. 부모가 반대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어야 했소. 박 회장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사람의 가치는 뭘까요? 옥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이 거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손자를 키우며 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일을 끝내고 나니까 허전해요. 그럼 이제 손자 결혼 준비나 하시오.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3개월 후 도윤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유나나라는 이름의 28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하나의 편안한 미소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도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씨는 할머니랑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동정하는 표정 대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다니 효자시겠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죠. 그래도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요? 네, 도윤 씨를 키우신 분이잖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은 상견례 전까지 할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옥수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그래, 그럼 데려와. 정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우리 도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환영이야. 옥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도윤이. 옥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하나가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옥순을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하나입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옥수는 하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깨끗하고 정갈해요. 고마워요. 차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옥순과 대화했고, 옥수는 그녀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옥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돌아간 후 옥수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좋은 사람이더라. 진심이 느껴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람의 진심은 눈빛에서 나오는 법이야. 그 친구 눈빛이 참 맞더라. 도윤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잘할 거야.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옥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가벼워졌습니다. 복수의 무게가 아니라 손자의 행복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5월 서울은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도윤과 하나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야외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옥수는 결혼 준비를 도우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하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 물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며느리 천사 같아. 할머니, 저 아직 며느리 아니에요. 하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옥수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하나는 옥순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2주일 전 옥수는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명동의 찻집에서였습니다. 회장님, 손자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초대장은 받았소? 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간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옥순 씨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그래도 이번 일은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요. 옥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소.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소.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옥순 씨, 당신은 사람을 무너뜨린 게 아니요. 교훈을 준 거요. 그 차이를 아셔야 해요. 박 회장의 말에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회장님, 사람의 가치는 정말 돈이나 지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맞아요.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 회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장식된 통로 양쪽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회사 동료들, 하나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옥순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박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축하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축하합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옥순은 박 회장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되겠소. 네, 저희가 원하던 거예요. 잠시 후 친구 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오늘 정말 좋은 날이구나. 영자야, 와줘서 고마워. 두 친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는 옥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순덕아,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요즘 행복해서 그런가 봐. 당연하지. 손자가 좋은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도윤이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하나가 아버지 손을 잡고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를 비추자 드레스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하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객석 앞쪽에 앉은 옥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영자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알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옥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윤과 하나는 서로를 향해 서서 직접 준비한 서약을 읽었습니다. 하나 씨, 당신을 만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은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제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할머니를 향한 효심, 그 모든 게 저를 감동시켰어요. 평생 당신과 할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뷔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이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옥순 씨,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손잡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소. 저 며느리 눈빛이 참 맑더군요. 네, 진심이 느껴지는 아이예요. 옥순이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 이제 마음 편히 쉬시오. 손자도 장가갔으니. 그래야죠.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옥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은 정원 한쪽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뭘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맙지. 할머니. 하나가 옥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가족을 얻었어요. 할머니,
평생 잘 모실게요. 고마워, 하나야.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장가 갔어요. 옥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진심으로 우리 도윤이를 사랑하는 아이예요. 옥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키운 것 같아요. 우리 도윤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옥수는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먼 곳에서 명동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꾸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가치예요. 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손자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한 일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오는 법이고요.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 하나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옥수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명동의 은행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간판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가벼웠고 영혼은 평온했습니다. 손자를 지켰고 교훈을 주었고 그리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옥순의 마지막 중얼거림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세상의 균형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은 통하고 교만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